그 세계가 끝장나고 있다. 바로 탈세계화의 길에 접어들고 있는 거죠. 미국이 이제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또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실리에 그게 맞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동안 동시에 은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리가 다시 부상한다. 미국은 더욱 흥하고 중국은 폭삭 망한다. 미국 똥이야. 너네 잘났다. 탈세계화가 벌어진다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은 어느 정도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더 초대될 것인가? 논리적으로 가장 적합한 후보는 한국인데, 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봤어. 박언니 박에스토입니다. 오늘 또 미래를 전망하는 책을 한 권 들고 왔습니다. 피터 자이안의 신작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세계 종말이 막 시작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돼서 지금도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책 제목이 저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죠. 지정학과 인구학에 기반해서 국제정치 관계를 분석하고 미래의 패권을 예측하는 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책의 특징을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이 책은 미래를 전망하지만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회복력 시대처럼 아주 먼 미래를 보면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전망합니다. 앞으로 약 한 세대, 한 30년 정도에 일어날 일들, 우리가 사는 이 생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고 또 우리의 구체적인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런데 단기적 전망이기 때문에 긴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과도기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특징, 미국의 많은 학자, 전략가, 미래학자들이 미국과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피터 자이안은 대표적으로 미국은 흥하고 중국은 망한다 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 전제를 모르고 책을 읽다 보면 미국 뽕이야? 너무 미국 중심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결론을 갖고 있는 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터 자이안의 분석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그의 분석이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어떤 리스크, 위험 요인들을 인식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자이안의 분석에 따르면 가까운 미래에 가장 큰 난관에 부딪힐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책의 특징을 한 가지만 더 짚어보자면, 제가 이제 중국 관련 책 2권을 소개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책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론에 대한 재반론까지 담으려고 애를 써요. 스스로 이제 어떤 분석의 균형을 갖추려는 시도인데, 어떤 학자들은 그런 좌고 우면을 딱 싫어합니다. 책의 자기 완결성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시원하고 일관되게 자기 논리만을 펼쳐나가요. 독자들은 그런 후자의 책이 더 읽기 쉽고 또 재밌게 느껴지죠. 피터 자이안의 책이 딱 그런 책이에요. 분석의 분야는 방대하지만 논리는 일관되게 한 가지를 관통합니다. 그렇다면 자이안의 핵심 논리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키워드, 세계가 붕괴하고 있다. 미국 대 중국, 한국의 리즈는 끝났다. 세계는 붕괴하고 있다. 어떤 세계? 세계화된 세계. 세계화, 굉장히 당연하게 느껴지죠. 세계는 점점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인류 긴 역사를 봤을 때 지금의 세계화는 결코 당연하지 않다. 오히려 이례적이다. 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이 세계화는 2차 대전 이후 약 70여 년의 시간 동안 특별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왜곡된 현상이다. 그 특별한 조건은 바로 미국이 만든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미국은 패전국 모두를 점령한 유일한 승전국이자 서방부, 동방부의 주요 교두보를 장악한 유일한 국가였다. 마음만 먹으면 세계적 제국도 건설할 수 있었는데 미국은 다른 길을 택했다. 브레튼 우즈 체제. 미국의 해군이 전 세계의 상선을 보호해 줄 테니까 자유롭게 교역해라. 또 미국의 시장을 개방해 줄 테니까 수출로 너네 경제를 재건해라. 미국에게 손해 갔죠. 미국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냉전 체제에서 소련과 공산권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을 최대한 확대
확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의 동맹이 되는 조건 하에 세계화를 보장한 거죠. 미국의 이 정책은 대성공을 거둬서 45년 만에 구소련과 동구권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냉전 시대가 끝났죠. 그 전후로 중국, 러시아, 구공산주의권까지 이 세계화에 참여를 하면서 그야말로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 체제를 구축하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가 다 같은 편이 된 거예요. 이게 당연할까요? 결코 당연하지 않다. 이 당연하지 않은 70여 년 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 질서 하에서 세계는 자유로운 운송과 무역, 세계화된 에너지, 원자재, 식량의 교역, 세계적으로 분업화한 복잡한 공급 사슬의 제조업을 발전시키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구가하며 최고의 풍요를 누려왔다. 그런데 그 세계가 끝장나고 있다. 바로 탈세계화의 길에 접어들고 있는 거죠. 지난 70년간의 세계화에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서 미국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해준다는 조건. 그런데 미국이 이제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냉전도 끝나고 셰일혁명도 일어나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고마움도 모르고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난하고 있는데 굳이 미국이 자기 돈을 써가면서 세계의 경찰이 되고 굳이 미국이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면서 세계의 시장이 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딱 그렇게 했잖아요. 중동에서 미국 군대 빼내고 주한미군 등 역외 준 미군을 줄이고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고 이민을 막고 이게 트럼프가 또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실리에 그게 맞기 때문에 바이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게 미국의 뉴 노멀이다. 탈세계화란 어떤 것인가? 세계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서 평화로운 체제에 가능했던 연결들이 와해되는 것이죠. 저자는 현 세계화 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6가지를 분석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운송이에요. 미국이 세계의 바다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해적이라든지 나라의 사주를 받는 해적선, 사략선이라든지 또는 국가가 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남의 나라 상선을 약탈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충돌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든지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벌어져서 한국으로 유조선이 못 들어온다든지 이런 일이 일상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인류 역사에서 지난 70년보다 훨씬 더 익숙한 일들이다. 미국이 세계에서 손을 뗀다고 해서 지금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걸고 있는 이 세계화 체제가 맥없이 무너질 것인가? 나라들이 세계화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무너뜨리려고 할 것인가? 이게 좀 완전히 논리적으로 납득되지는 않는 부분인데 저자는 세계가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인구 구조의 붕괴죠. 과거 농촌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경제적인 결정이었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노동력이 많아지니까 인류의 긴 역사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항상 경제적으로 이익이 됐는데 고도의 산업화된 도시에서는 자녀가 오히려 돈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익이 안 되는 대상이죠. 도시화는 필연적으로 출산율을 떨어뜨린다. 세계화 시기 70년을 돌아보면 특히 후반 35년 1980년에서 2015년은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 시기였다. 선진국들은 고령화했지만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 극대화하면서 생산을 많이 했고 개발도상국들은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수명이 연장되면서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충분했다. 또 산업화가 늦게 시작한 중국 같은 나라들은 세계의 값싼 공장이 되줬죠. 모든 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세계화라는 기반, 앞서거니 뒤서거니 산업화, 다양한 편차의 노동력, 인류 최대의 성장과 풍요의 시기죠.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다. 그런 날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 산업화를 모두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속도로 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말인데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제 차례로 산업화를 하게 됐는데 늦게 시작한 나라일수록 더 급속도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급속도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급속도로 고령화를 하게 됐죠. 그래서 미국의 서서히 고령화하는 인구, 일본과 유럽의 적절히 고령화하는 인구, 개발도상국의 빠르게 고령화하는 인구가 앞으로 20년 동안
2020년대와 2030년대에 동시에 은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된 출산율 저하로 노동 인구는 급감하죠.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면 경제가 성장을 못하죠. 생산도 어렵지만 만들어도 소비할 사람이 없으니까 팔지를 못하죠. 자본력도 떨어지죠. 세금이 적어지면서 국가 재정이 악화되죠. 그런데 의학의 발전으로 수명은 늘어나면서 연금, 건강보험 등 노인 부양을 위한 재정은 계속 더 필요해지잖아요. 바로 이런 시기가 미국이 세계에서 손을 떼면서 탈세계화하는 시기와 맞아떨어진다. 세계는 필연적으로 붕괴한다.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터졌죠. 탈세계화에 대비할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세계가 더 빨리 문을 닫기 시작했다. 세계화 게임은 이미 끝났다. 대부분의 국가는 2019년 정도의 안정이나 성장으로 절대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그럼 탈세계화한 세계에서는 어떤 게 중요해질까요? 지리가 다시 부상한다. 세계화가 완성됐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뜻이었다. 즉 성공을 부르는 지리적 여건을 갖춘 나라들이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하지 못하고 지리적 요인에 의해서 뒤처졌던 지역들이 성장의 기회를 가졌었다는 의미. 자기 나라에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올 수 있었고 세계적인 분업화와 분절된 공급 사슬 속에서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해도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었으니까 모든 것을 다 갖거나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탈세계화한 세계에서는 다시 지리가 부상한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내가 어디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탈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하던 것을 자기 지역에서 조그맣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도 그 지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된다는 뜻이다. 즉 조건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 승자와 패자가 뒤바뀌고 이 승자와 패자 사이의 격차가 다시 더 커진다. 그렇다면 최대 승자는 누구이고 최대 패자는 누구인가? 두 번째 키워드, 미국 대 중국. 미국은 더욱 흥하고 중국은 폭삭 망한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미국 똥이야 너네 잘났다 이럴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미국처럼 아주 괜찮은 나라부터 중국처럼 최대 난관에 부딪히는 나라들까지 각 지역이 처하는 어려움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천차만별이다. 자, 그럼 왜 미국은 탈세계화를 주도할 정도로 탈세계화 시대에 운이 좋은가? 양쪽은 대양, 위로는 산맥과 호수, 아래로는 사막, 안보적으로 완벽하고 식량, 에너지, 자원 이런 것들의 대부분의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강, 호수 등 수로가 발달해 있어서 운송비가 저렴하다. 미국은 세계 상선을 보호해준다 했을 정도로 압도적인 해군력을 가지고 있죠. 이 해군력으로 어디까지 이제 같은 권역을 만들 것인가 또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힘도 가진 거예요. 자원이 풍부한 캐나다와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멕시코와만 협력해도 통합된 제조업 공간과 무역지대를 북미 대륙 내에 구축할 수 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인구 구조가 괜찮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7천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를 많이 뒀다. 밀레니얼 세대의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 재력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대에 다른 나라보다 재정적 위기를 덜 겪을 것이다. 이들의 출산율이 낮기는 하지만 워낙 수가 많으니까 자녀 수도 많아서 2040년대에 노동력 부족도 덜 겪게 된다. 또 멕시코 등의 이민자가 이미 들어와 있어서 나라의 인구가 젊고 모자라면 멕시코와의 결합을 통해서 노동력을 해결할 수도 있다. 미국 같은 나라가 세계에 또 있을까요? 없죠. 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옆에 있기 때문에 탈세계화의 고통을 덜 겪게 되겠죠. 이런 어떤 부차적인 지정학적 여건도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중국은 탈세계화 시대의 최대 패자로 꼽히는가? 세계화로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화가 무너지면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과의 대비로 이제 중국을 표제어로 꼽기는 했지만 중국이 부딪힐 난관은 한국과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게 될 난관이죠.
일단 동북아 국가들은 경제 구조 자체가 대단히 세계화 의존적이에요. 전 지구적으로 연결된 복잡한 공급 사슬을 바탕으로 원자재부터 중간재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수입해서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을 융성시킨 뒤에 그 물건들을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시장에 팔아서 경제 성장을 이뤘죠. 컴퓨터 한 대를 만드는 데는 1만 개의 부품,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는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완제품을 못 만드는 거죠. 또 동북아 국가 대부분이 에너지부터 식량까지 삶의 유지에 필수적인 것들을 수입하고 있죠. 운송의 측면에서 이 수입과 수출은 가장 멀고 가장 위험에 노출된 해상 경로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해상을 호소할 해군 역량이 대부분 없죠. 그런데 탈세계화가 벌어진다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도 최악이죠. 후발주자로 더 급속도로 산업화를 하느라고 더 급속도로 도시화하고 더 급속도로 출산율이 떨어져서 최고의 속도로 고령화를 하고 있죠.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중국은 가장 늦었는데도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구조가 붕괴하고 있죠. 게다가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서로 사이도 좋지가 않죠.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총포 한 발만 쏴도 영내 갈등이 점화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자는 일본은 어느 정도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일본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해상 경로를 보호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다른 나라와 동맹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본은 예행 연습을 해봤다. 일본은 이미 50년 전에 인구 구조의 붕괴의 길에 들어섰는데 새로운 방식을 모색했다. 생산시설을 노동력이 풍부한 해외로 이전해서 거기서 생산해서 거기서 팔고 그 수익을 일본으로 다시 보내서 일본 국민을 부양하는 방식. 마지막 키워드, 한국의 리즈 시절은 끝났다. 여기까지의 설명만으로도 만약 저자 주장대로 탈세계화가 급격히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당연히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할 나라겠죠. 우리는 먹고 불을 밝히고 따뜻하게 잠을 자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더욱 예민하게 다가오는 부분은 한국이 이 난관을 헤쳐나갈 해법에 대한 저자의 한 제안입니다. 앞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처럼 이 탈세계화 시대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몇 개 나라들이 하나의 권역을 형성해서 세계적으로 해결하던 것들을 영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후보지가 동남아, 호주, 뉴질랜드, 더 크게는 인도까지 참여하는 권역. 이 권역 안에서 에너지와 자원, 식량도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산업화 속도의 차이나 인구의 다양성 때문에 기술 숙련 노동력부터 저렴한 노동력까지 노동력을 보완하면서 제조업 체계도 완성할 수 있고 인구가 많아서 소비 시장도 충분하다. 부족한 것은 자본과 해상 안보력인데 그래서 여기에 일본이 참여할 것이다. 일본은 21세기 가장 막강한 동맹 후보다. 문제는 그 동맹에 누가 더 초대될 것인가. 논리적으로 가장 적합한 후보는 한국인데 한일은 아직 앙금을 풀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를 돌볼 해군 역량이 전혀 없는 한국이 미국이 손을 뗀 세계에서 기꺼이 일본의 손을 내밀지 의문이다. 하지만 대만은 반드시 거기에 참여할 것이다.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마 전에 리뷰했던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그 책이 떠올랐어요. 중국 쇼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은 일본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죠. 주제가 좀 다른 책이지만 어떤 공통적인 관점을 추출해 본다면 중국의 전망이 어둡다고 전제했을 때 한국은 유력한 선택지로 일본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제안이죠. 물론 이런 제안들은 이제 한일 사이에 해결되지 못한 역사적 문제들과는 전혀 별개의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겠고요. 저자는 그러나 한국을 어떤 특별한 저력을 가진 나라라고 언급을 합니다. 창의력, 기술, 집요함,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한국의 미래가 탈세계화 극복의 어떤 표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논지가 단순한 만큼 책을 읽는 내내 이제 여러 가지 의문들이 떠나질 않죠. 정말 미국이 세계에서 손만 떼면 세계 다른 나라들이 탈세계화로 과거의 약육강식의 세계로 마구 달려나가는 거야. 그게 대부분에게 루스 게임인 걸 알고 있는데도 세계화가 그렇게 허약해? 인류가 그렇게 무력해? 그러다가 더 근본적인 질문도 하게 되죠. 미국이 구축한 세계 질서는 그렇게 완벽한 체제였나? 그게 무너지는 게 세계의 붕괴로 명명될 정도로?
언니가 읽어봤어. 구독 꾹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